이번 시간에는 10장에서 자료 수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논리적 원칙에 따른 또는 표준화된 절차에 따른 지적 탐구 또는 지식 탐구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과정에는 당연히 자료 수집 절차를 반드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사회복지조사의 절차를 보면은 문제가 인식이 되면 가설을 설정하고, 그리고 조사 설계를 하고, 조사 설계의 각본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또 절차상으로도 우리는 자료 수집 절차를 결코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료 수집의 방법에는 대단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교재에서는 출제 비중이 높은 영역을 중점으로 해서 나열을 하고 2번에 걸쳐서 이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자료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출제를 하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 197페이지를 보시면 자료는 조사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이용되도록 직간접적으로 제공되는 일체의 정보, 다시 말해서 경험적 검증에 이용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제공되는 일체의 정보를 자료라고 하는데, 그 자료에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습니다. 1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적인 관여를 통해서, 즉 관여적 과정을 통해서 만들게 되는 자료는 1차 자료라고 하고, 2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이제 기존의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존의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2차 자료는 비관여적 방법을 통해서, 맞으면 연구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과거의 자료라는 점에서 그렇게 비관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서는 2번에 1번 1차 자료, 1차 자료는 연구자에 의해 직접 수집, 작성되는 자료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때문에 거기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하는 자료이므로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맞는 정보를 최대한 포함시킬 수 있고,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있고, 타당도가 높고, 또 직접 조사의 방법으로서 신뢰도가 높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지금 이렇게 2번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차 자료에서는 1번과 2번을 보시고, 그에 비해서 2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존의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2차 자료는 조사 목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존의 모든 자료로, 조사자가 현재의 조사 목적을 위해 직접 자료를 수집하거나 작성한 1차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2차 자료로 총칭을 하고 있습니다. 2번 배경지시로 보되 1번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차 자료에서 보면은 1차 자료에는 많은 것 등이 있는데, 1차 자료에는 또 양적 연구에 사용하는 1차 자료가 있습니다. 양적 연구에 조사하는 1차 자료가 있는데, 특히 이 양적 연구에 사용하는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이용해서 수집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설문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 양적 연구 1차 자료법 이렇게 설명했지만, 설문지법이라는 것은 그 중에 하나의 종류인 것이지, 마치 양적 연구의 1차 자료 연구수법이 모두 설문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문지법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설문지법이라는 것을 넓게 생각하는, 그래서 굵은 글씨로 생각하시고, 첫 번째 설문지법 나와 있습니다. 조사 연구에 따른 자료 수집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또 3번에 보시면 통계적 분석이 용이하다. 또 그런가 하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가장 큰 방법이 바로 설문지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단점이 있지만 역시 설문지법, 우리는 흔히 질문지법이라고 학습에도 상관이 없고 공부할 때 질문지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질문지법의 가장 큰 장점, 경제적이다. 시간, 비용, 노력이 가장 적게 든다는 점에서 경제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설문지법이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설문지법은 질문의 일관성을 기할 수가 있다. 2번에 둘째 줄 나와 있지요. 질문의 일관성을 기할 수가 있다. 또 그런가 하면 설문지법은 둘째 줄, 피조사자가 익명으로 응답할 수 있어서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쉽다. 또 그런가 하면은 6번에 보면은 보다 넓은 범위에 걸쳐 보다 쉽게 응답자에 접근할 수 있다. 6번 같은 경우는 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로 6번 같은 데는 좀 생소로운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설문지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설문지법의 단점이라는 것은 소위 반응의 진실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또 효수율이 약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첫 번째는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 그런가 하면 3번에 문맹자나 문자 해득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해서 거기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문맹자나 문해자, 문해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적용하기 힘들다. 또 그러면 무응답 처리가 많은 것은 통제할 수 없다. 말하면 여기에는 효수율이 적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 또 반응의 진실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들을 첨가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질문지법이 나온다면은 질문지법은 설문지법이 나온다면 설문지법에 대해서는 질문지법과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 설문지법 또는 질문지법에는 그 방법에도 우편을 이용한 설문지법도 있습니다. 우편을 이용한 설문지법이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오늘날에는 출제 비중은 좀 그렇습니다만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우편의 빈도가 현저히 떨어졌고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편 설문법 거기 어떤 우편으로 이용한 방법으로 장점을 보시면 장점, 대인 면접법, 대인자 빼도 면접법과 비교해서 우편을 이용한 질문지법을 보면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조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면접다의 편견이 개입될 우려가 없다. 또 1번과 연결처럼 광범위한 지역에 접근할 수도 있으면서 또한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조사가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역시 경제적이다. 편리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 또 7번에 보는 것처럼 익명으로 할 수가 있다. 익명으로 할 수가 있다. 6번은 3번과 관련 때문에 삭제도 상관이 없고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그에 비해서 문제점 역시 면접법과 비교했을 때 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편을 이용하기 때문에 효수율이 낮다. 효수율이 낮다.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요즘 특급으로 하면 보통 하루만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보는 우리 같은 함축된 이런 그 영역의 국가라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거에는 반응의 진실성을 알 수가 없다. 여기 질문지 앞에 있는 질문지법과 똑같은 개념으로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의 진실성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는 피조사자가 불성실하게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 또 그러면 5번처럼 애매한 경우 응답이 애매한 경우에는 그 진실성을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런 등등의 단점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되 1번, 2번, 3번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대인 면접법이 있습니다. 대인 면접법이라고 하는 것은 면접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는 우리가 앞에 설문지법을 2개 봤고 그리고 면접법에서 대인 면접법과 전화 면접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자료 수를 쓰지 않고 바로 설문지법, 질문지법으로 보겠습니다. 설문지법, 질문지법. 그게 우편을 이용했던 방법이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장점은 첫 번째가 경제성이 높다. 시간, 비용, 노력이 적게 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연구자의 영향력, 조사자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설문지법은 익명으로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영향력을 배제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화할 수 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설문지법이라는 것은 통계 처리가 용이하다. 그렇게 해서 소위 설문지법이 양적 조사로서의 가장 기본의 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단점으로 설명을 해보시면 단점으로 보면 이 설문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점. 설문지법은 효수율이 낮다. 효수율이 낮다. 또 애매하게 대답하거나 아니면 반응의 진실성, 불성실한 답도 통제할 수가 없다. 반응의 진실성 확인이 곤란하다. 또 그러면 당연히 질문지법, 설문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맹자나 문자 해득력이 떨어진 사람, 그냥 문맹자라고 쓰겠습니다. 문맹자 등에게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등등의 단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편을 이용한 방법에는 또 회수율도 낮지만 회수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대인 면접법이든 뒤에 나오는 전화 면접법은 면접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면접법의 장점은 회수율이 높다. 면접을 담당하는 저희 담당자는 전문가거든요. 상담 전문가입니다. 그 때문에 내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클라이언트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언어적 표현 속에서 다 그 문제점이나 응답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회수율이 높다. 또 그런 거에는 반응의 진실성 확인이 가능하다. 여기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그런가 하면은 문맹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자, 이런 등등의 장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 데 비해서 단점으로서는 이 면접법, 개인 면접법이나 전화 면접법은 고가입니다.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은 전화라는 것도 전문 회사에서 운영을 하지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걸 가지고 이렇게 면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기는 역시 익명성 보장이 곤란하다.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이 면접법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 처리가 곤란하다. 이런 단점. 가만히 보면 제가 굳이 판서까지 한 이유는 여기 보면 설문지법의 장점을 면접법은 해결하지 못하고 그에 비해서 설문지법의 단점을 면접법은 해결해 준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판서까지 하면서 이렇게 양자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거기 대인 면접법을 이제 써봤으니까 보겠습니다. 대인 면접법은 면접자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1대1 관계 속에서, 물론 1대 다수에도 있지만 1대1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중심이 되는 방법. 면접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만 쓰지 않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부터 하는 행동이나 표정을 보고 투사법도 하고, 또 주소, 이름, 부모, 가족상, 질문지법도 하고, 또 그런 대화를 통해서 면접법도 하고 등등 다양한 방법을 혼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면대면 관계 속에서 주로 대화를 매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면접법이 되겠어요. 그게 바로 이 대인 면접법입니다. 장점은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상세하게 조사할 수 있다. 응답률이 높다. 오차를 줄일 수가 있다. 또 예상 외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연구에 필요한 내용 외의 기타의 정보도 예상외로 얻을 수가 있다. 또 그러면 5번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200페이지, 읽고 쓸 줄 몰라도, 즉 문맹자에게도 적용 가능하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고가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면접원에 따라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면접원이 상상을 통해서 응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을 묶어가지고 4번에 면접원의 주관과 편견에 따라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 2번처럼 응답자의 생각을 면접원의, 즉 사회복지사의 주관성이 개입되어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도 이 적어드린 것처럼 또 익명성 침해가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존재할 수도 있고, 통계 처리는 당연히 설문지법에 비해서 현저히 약할 수가 있다는 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전화 면접법이 있습니다. 전화 면접법이 나와 있는데, 전화 면접법이라는 것은 거기 보면 개념만 보겠습니다. 긴급하게 조사를 실시하거나 질문 내용이 짧을 때 전화를 이용하여 질문하고 면접원이 기록하는 방법을 전화 면접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화 면접법은 보면은 서로
면대면 관계가 아닌 격지 서로 보이지 않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다른 방법보다도 4번 표준화된 질문지를 이용해야 되고 3번 보다 짧은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질문수를 미리 그리고 질문 내용도 미리 간략하게 말하자면 단촐하게 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된다 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으로 봐서는 전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된다. 신속 절감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신속 절감. 또 그런가 하면은 조사하기 어려운 사람, 만나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통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그러면 전화번호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무작위 추출도 가능하다.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정확한 무작위 추출도 가능하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단점으로서는 시간 제약이 있지요. 물론 오늘날에는 전화를 이용할 적에 그 긴 시간도 있지만 다른 면대면 관계보다는 시간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이 시간 제약이기 때문에 응답 시간과 응답 내용이 짧은 경우에 아주 유리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상세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다. 마지못해서 대답하는 경우에는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다. 타당도가 낮을 수가 있다. 7번은 말할 것 없는 거고. 이런 등등의 전화 면접법. 여러분이 굳이 글자로 보기 때문에 말이 딱딱합니다만은 전화를 이용한 면접법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상상을 가지고도 충분히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오늘날 흔한 것이 인터넷 조사법입니다. 인터넷 조사. 결국에 우편 조사의 형식을 보다 빠른 인터넷 통신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인터넷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쭉 알 수가 있지요. 자, 중요한 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만 역시 인터넷이란 단어가 나오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단점이 되겠습니다. 단점. 그러다 보면 장점이야 비용이 저렴하다, 기간이 단축된다,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할 수 있다, 표본 추출도 용이하다, 상호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오히려 전화보다도 더 문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원활하다. 또 그런가 하면은 3번처럼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또한 어떤가 하면 전문가나 특정 집단의 의견도 수집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 있습니다. 우리는 검색이란 방법을 씁니다. 또는 채팅이란 단어를 쓰고. 그러나 단점이 우리가 인터넷이란 단어가 나오면 단점이 언제나 우리 시험지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단점을 보시면 무응답이 많다, 회수율이 낮다. 그렇죠? 많은 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도 주겠습니다. 이런 것이 많이 오는데 무응답이 많고 회수율이 낮다. 또 그러면 익명성 및 중복응답의 문제가 발생한다. 3번에 나와 있지요. 또 그런가 하면 선물을 준다면은 중복응답의 과잉까지 나타날 수 있다. 3번을 넘어서 중복응답의 과잉까지 상품권을 준다는데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기서 나오는 윤리적 문제.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면 언제나 윤리적 문제가 등장을 하죠. 윤리적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6번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다른 감이 없습니다만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지역적으로나 아니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거의 인터넷 이용자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 즉 연령적으로는 그 나이대가 이미 10대에서 한 50대까지로 딱 한정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날 고령화 사회에서 50대를 넘는 쪽에서는 인터넷 사용 비율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결국에 우리가 인터넷 조사를 하면 그들은 배제된다는 것이 되겠고, 성별로 보더라도 오늘날에는 남녀 모두 사회적 진출이 거의 대등하게 발달했다고 해도 역시 인터넷 사용 비율은 나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성의 인터넷 사용 비율은 또 현저히 떨어집니다. 결국에 인터넷 조사의 범위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강범위하고 굉장히 연령층으로도 다양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간적, 시간적, 연령적 제한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온 인터넷 조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에 나와 있지요. 컴퓨터를 활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제약이 있다. 제약이 따른다. 자, 이런 것들이 인터넷 조사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집단조사가 있습니다. 집단조사, 배포조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집단조사라고 하는 것은, 자, 거기 1번에 보시면 집단조사, 조사자가 피조사자를 동시에 피조사자를 또는 피조사자들을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 집합시켜서 동일한 조건하에 질문지를 나눠주고 실시하는 조사를 질문 집단조사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 집단조사를 할 적에는 조직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싶으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한 3분만, 한 5분만 좀 시간을 내주시라 해서 그 조직체, 학교 당국이나 교과단임의 뭐냐면 그 협조가 있어야만이 집단조사를 하기가 쉽습니다. 요즘에는 빠른 시대에서 잠시만 시간을 내달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 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 사람이 피조사자를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대에 모아놓고 하는 이런 방법인데 조직체의 도움이 아주 필요하다. 장점이야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적이죠. 작은 시간에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능시험 설문지법이자 집단조사법이죠. 정해진 장소에 2016년도 대학 신입생 자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각 과목별로 어느 정도 능력을 갖췄는지를 하는 거거든요. 집단조사법입니다. 조사가 평이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조사가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 경제성이다. 경제적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역시 설문지법과 비슷하게 집단 상황이 응답을 왜곡시킬 수가 있다. 집단 상황이 응답을 왜곡시킬 수가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집단인 수가 많으면 설문지법을 씁니다만 집단 수가 적으면 서로 의사교환이나 토론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료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많다면 숫자가 적다면 이런 등등의 집단 상황이 응답을 왜곡시킬 수도 있고 2번은 뭐 이미 나와 있지요. 또 그런가 하면 조직체의 담당자가 주도할 때 표본 추천의 편기 어느 한쪽에 기울어짐이 생김으로써 조직체에 유리한 응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 그런가 하면은 5번에 있는 것처럼 이 집단조사에는 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대충 한다든지 아니면 휴수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답안지 안 날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를 5번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배포조사는 집단조사처럼 한 곳에 모아놓고 할 수가 없는 경우에 질문지를 배포하고 피조사자가 응답을 하도록 하고 그걸 수거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배포조사가 되겠습니다. 또 배포조사에서 굳이 뭐 글자를 읽지 않더라도 질문지를 나눠주고 또 피조사자로 응답하도록 한 다음에 그것을 수거하는 일정 기간 내에 수거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되겠는데 장단점 봐주십시오. 다음에 설문지 작성법이 나와 있습니다. 설문지 작성법. 그 설문지 작성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문지법 뒤에가 아니라 모든 방법에서 사실은 질문지 또는 설문지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설문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작성법에서 가끔 아주 드물게 나와서 저도 이걸 넣어야 되나 했지만 그냥 넣습니다. 거기 보면 질문의 형태를 띄어야 된다. 또 가능한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을 혼합하되 개방형 질문도 같이 혼합해서 내되 많지 않아야 된다. 개방형 질문을 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개방형 질문을 주로 하게 되면 자유 반응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알아볼 수 있겠으나 그것은 우리의 이론적인 것이고 응답을 거부할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에 대한 조사자의 주관적 편견, 바이어스가 조점하자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이고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전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제 그런 거 전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 줄쳐놓으시고 또 그러면 질문은 되도록 간단하게 해야 된다. 또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야 된다. 또 그러면 9번에 보면 응답 선택의 수가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응답 선택의 수가 균형이 맞아야 된다. 옛날에는 사지선다 20번까지 있으면 뭐 5개씩 이렇게 했지만 점차 3개, 7개 또는 4개, 6개 이렇게 분담 또는 분산시키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숫자를 가지고 답을 모르면 답 맞춰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지금도 그렇게 시험 보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그거 지키지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13번 부정적인 질문이나 선동적 질문은 삼가해야 된다. 비슷한 문항은 가능한 한 멀리 배치해야 된다. 자, 이런 것이 설문지를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설문지의 응답률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설문지 의향. 그래서 거기 시간
시간, 너무 그 질문지법, 설문지법을 쓰는 데 있어서 30분 이상, 요즘 30분, 이것도 지금 교재에서 여러분들 204페이지에 3번에 1번에 있는데 30분 이상 되지 않도록 한다? 30분, 그럼 특히 인터넷 조사 같은 경우는 30분은 폭력입니다. 보통 15분도 거부합니다. 아주 가능한 한 짧아야 되고, 설문지의 양을 바로 질문지를 가지고 나눠준다 해도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설명했고, 그리고 질문의 형태에다 별표할 것, 아까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을 균형을 맞춰서 하되, 개방형 설문이 많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걸 질문 직설적으로 개방형보다는 폐쇄형으로 질문한다. 개방형보다는 폐쇄형으로 질문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폐쇄형과 개방형이라는 것은, 폐쇄형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 가능한 자료를 조사자가 미리 제시해주고 거기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객관식입니다. 그에 비해서 개방형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자, 피조사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반응하도록 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주관식, 논술식, 서술식을 개방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방형, 폐쇄형을 균형을 맞추겠지만 사실은 개방형보다 폐쇄형이 많도록 해야 된다. 또 완고 개방형이 너무 많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단어들을 앞뒤 페이지에서 지금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설문조사 시 점검해야 될 사항 쭉 나와 있는데, 출제가 된 적은 있으나 여기까지 설명은 좀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설문조사 시 점검해야 될 사항으로서는 사전조사, 또 조사자의 오류에 대한 체크, 응답자의 오류에 대한 체크, 그다음에 도구로 인한 오류를 방지, 또 연구자의 편향, 이런 것 등이 있냐 없냐를 잘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교재로 넣어놨습니다만, 설문조사 시 점검해야 될 이런 사항들로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오른쪽에 보면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이 나와 있는데, 폐쇄형 질문, 개방형 질문은 거기에다가 폐쇄형 객관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개방형은 주관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책에서는 폐쇄형은 구조화된 질문지법, 정형화된 질문지법이죠. 구조화된 질문지법이라고, 개방형은 구조화되지 않은 질문지법,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읽어보신 데는 객관식과, 여러분들이 아시는 객관식과 주관식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게 장애가 없습니다. 자, 이 시간 자료 수집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자료 수집에 관한 걸로서 면접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